2023년 9월 14일 새벽 2시 남편 박성호가 숨을 거뒀다. 7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던 그는 5년 전 나를 만나 재혼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결혼 2년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을까?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안 돼! 안 돼요! 남편의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준영과 민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유가족분들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통증 없이 편안히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다. 성호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교회 장로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며 찾아왔다. 나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아유,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상주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저분이 누구세요? 재혼하신 부인? 쉿, 조용히 해요. 자식들 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재혼한 아내, 그 단어가 나를 정의했다. 자식들 옆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이방인 같았다. 준영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고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가족은 아니었다. 어머니, 힘드시면 안쪽 방에 가서 쉬세요. 조문 응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도 상주니까 여기 있어야지. 어머니, 물 좀 드세요. 고맙구나, 민지야. 밤이 깊어갔다. 나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구석에서 준영과 민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다. 오빠, 우리 어떡해?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일단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집 문제, 회사 문제 차근차근 정리해야지.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법적으로 배우자니까 상속권은 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얘기 나눠봐야지. 오빠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민지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아빠 회사는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고 집도 원래 우리 엄마가 살던 곳이잖아.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장례식이 끝나면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남편이 남긴 것들을 두고 우리는 가족이 아닌 상속자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장례 마지막 날 아침 교회 목사님이 찾아왔다. 이 목사는 성호가 20년 넘게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 준영 장로님, 민지 집사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성호 장로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성호 장로님께서 생전에 교회 건축 헌금으로 약속하신 금액이 있습니다. 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장례 끝나시고 정리되시면 그때.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이시니 당연히 지켜야죠. 5천만 원. 나는 그런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저 3년간 함께 산 아내일 뿐이었으니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성호가 살던 이 집은 30평대 아파트였다. 전처와 함께 살던 집이고 아이들이 자라난 곳이었다. 나는 재혼 후 이곳으로 들어와 5년을 살았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전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 같았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앉아라. 어머니, 저희도 힘든 얘기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속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가 배우자니까 1.5, 저와 민지가 각각 1씩 그렇게 나뉘는 거 아시죠? 응.
아버지 재산은 이 집하고 회사 지분 그리고 예금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는 저희가 물려받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경영을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리고 어머니, 이 집 말인데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도 이 얘기가 힘든 모양이었다. 하지만 준영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 집은 원래 저희 어머니가 살던 집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고. 나도 안다. 네 엄마 사진도 저 선반에 있잖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집은 저희에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도 권리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저희 집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이 집을 포기해 주세요. 대신 아버지 예금을 어머니가 다 가져가세요.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그 돈으로 나는 어디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다. 58살에 남편 병간호하느라 직장도 그만둔 내가 새로운 집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을 달라고 했고 준영과 민지는 며칠 내로 답을 달라며 집을 나갔다. 혼자 남은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의 미소가 담긴 사진. 그는 항상 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혼자였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당신이 유언이라도 남겼어야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다. 뭔가 남편이 남긴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서재는 남편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성경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회사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서랍엔 회사 도장과 계약서들, 두 번째 서랍엔 은행 통장들, 세 번째 서랍엔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희에게. 뭐지?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 아니,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USB에 내 이야기를 녹음해뒀어. 꼭 들어줘.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글씨체.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USB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영희에게 mp3.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희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살아있을 때 직접 말했어야 하는데. 남편의 목소리였다. 힘없고 떨리는 목소리. 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녹음한 것 같았다. 영희야, 우리 집 말이야. 사실은 이미 내 명의가 아니야. 3년 전에 준영이 명의로 넘겼어. 증여했어. 뭐? 준영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때 집을 증여해줬어. 아들이 사업하는데 아버지가 도와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머리가 멍해졌다. 집이 이미 준영이 명의라고? 미안해, 영희야. 당신한테 말 안 하고 했어.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솔직히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당신... 영희야,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녹음을 남겨. 증거야. 준영아, 민지야, 이 녹음 듣고 있니? 영희는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발 영희를 괴롭히지 마. 제발. 남편의 목소리가 끊겼다.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울고 있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남편이야.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녹음이 끝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이 이미 준영 명의라는 것, 남편이 나 몰래 증여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미안해하며 운 목소리,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5시,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집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3년간 이 집에서 남편을 간호했다. 남편이 토하면 닦아주고 밤새 옆에서 지켜주고 약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 그런데 이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뭐였던 거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준영이었다. 준영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내가 소파에 앉아있는 걸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잠 못 주무셨어요? 응.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 서류 좀 보세요. 뭔데? 이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은 3년 전에 제 명의로 증여됐습니다. 준영은 알고 있었다. 집이 자기 명의라는 걸. 그런데 어제는 왜 상속 얘기를 꺼낸 거지? 알고 있어. 에? 아셨어요? 어젯밤에 네 아버지가 남긴 녹음을 들었어. 녹음이요? 응, 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너희들한테 영희를 괴롭히지 말라고. 준영 씨, 네 아버지 말대로 해줄 수 있어? 나를 괴롭히지 말아줄 수 있어? 어머니, 저는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리를 하려는 거예요. 이 집은 제 명의니까 어머니가 나가셔야 하고 대신 예금은 어머니가 가지시면 됩니다. 나가라고?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겁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그 단어가 날 짓눌렀다. 맞다. 법적으로는 준영이 맞다.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준영이 나간 후 나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지인의 소개로 정 변호사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김영희 씨. 상황은 대충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정리하자면 집은 이미 3년 전에 증여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박준영 씨 명의가 맞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상속권은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 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어요. 다만 집은 이미 증여가 완료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나가야 하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증여 당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동의 없이 증여됐다면 증여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혹시 증여 당시 동의서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망이 보였다. 아주 작은 희망.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일주일 후 정 변호사는 나에게 나쁜 소식을 전했다. 김영희 씨, 확인해 봤는데 증여 당시 배우자 동의서에 서명이 있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서명한 적 없어요.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했는데 분명히 영희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조예요. 제가 서명한 적이 없다고요. 위조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내 서명이 위조됐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니. 변호사님,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 상속권은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과 회사 지분은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바보였다. 남편을 믿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믿었다. 내가 지켜줄게라는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남편이 남긴 녹음, 그게 유일한 무기였다. 나는 준영과 민지를 불러 대화를 나눠야 했다. 3일 후 나는 준영과 민지를 집으로 불렀다. 녹음 파일을 재생할 준비를 마쳤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 들려줄 게 있어. 뭔데요? 네 아버지가 남긴 거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영아, 민지야, 이 녹음 듣고 있니? 영희는 내 아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발 영희를 괴롭히지 마. 아빠... 준영아, 네 아버지 유언이야.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어머니, 이건 감정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효력? 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효력이 없다고? 어머니도 이해하세요. 이 집은 제 명의고 저도 살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우는 목소리 들었지? 나한테 미안해하는 거 들었지? 오빠, 우리 이러지 말자. 아빠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민지야,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 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냉정했다. 아버지의 울음소리에도 유언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준영과 민지가 나간 후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됐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녹음도 소용없었다. 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집은 그의 것이고 나는 나가야 한다. 그게 현실이었다. 남편의 유언도 눈물도 미안함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김영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박성호 씨의 친구 김철수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성호 형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의 친구. 나는 그를 만나기로 했다. 혹시 모를 희망을 안고. 다음날 오후 나는 카페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그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의 남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성호 형 장례식에도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부탁이라는 게... 사실 성호 형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걸 제게 맡기더군요. 김철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영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성호 형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죽으면 이걸 형수님께 전해달라고.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준영이가 있어서 전해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뭔데요? 저는 모릅니다. 열어보지 않았어요. 다만 성호 형이 그러더군요. 이게 영희를 지킬 마지막 방법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건... 영희야, 이 통장은 네 명의로 만든 거야. 내가 몰래 3년간 모은 돈이야. 5천만 원이 있어. 비밀번호는 네 생일. 이걸로 새 출발해. 미안해. 사랑해. 5천만 원. 남편이 몰래 모은 돈. 나를 위해. 이런... 성호 형이 마지막까지 형수님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눈물이 났다. 남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지키려 했다. 비록 집은 지키지 못했지만 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통장을 들고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5천만 원, 그리고 상속받을 예금 1억, 합치면 1억 5천. 이 돈으로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작은 집을 얻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 게. 3년간 간호한 집,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집.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으로는 준영이께 맞으니까. 그로부터 2주 후 나는 이상 증세를 느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병원에 갔다. 김영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봅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이요? 네, 지금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시면...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뇌졸중. 나는 병에 걸렸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을 잃고 이제 내 몸마저. 나는 입원했다. 혼자였다. 준영도 민지도 오지 않았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외로웠다. 남편이 있었다면 그가 내 손을 잡아줬을 텐데. 하지만 그는 없었다. 나는 혼자였다. 병원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소리만 들렸다. 김영희 씨, 식사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세요? 없어요. 혼자 계신가 봐요. 힘드시겠어요. 간병인의 동정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정말 혼자였다. 이번 일주일째 내 상태는 악화됐다. 뇌졸중이 진행되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자식분들한테 연락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빨리 오시게 해주세요. 지금 결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나는 의식이 희미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보호자, 자식들. 그 단어들이 메아리 쳤다. 나는 보호자가 없었다. 저녁 무렵 준영과 민지가 도착했다. 그들은 의사를 만났다. 그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졸중이 심해져서 지금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요? 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데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와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하면. 알겠습니다. 나는 들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용 300만 원. 그 단어들이. 밤이 되자 준영과 민지는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다. 오빠, 어머니 정말 위험한 것 같아. 그러게. 의사 말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하대. 비용이 엄청 들 것 같은데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어. 어머니 통장에 돈이 있잖아. 그걸로 치료받으면 돼. 그래도 우리가 아들, 딸인데. 민지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도 각자 살아야 해. 어머니 돈으로 치료받으시면 되는 거야. 복도에서의 대화. 나는 모든 걸 들었다. 의식이 희미했지만 귀는 살아있었다. 그들은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다. 환자분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어야 하나요?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용도 좀 더 저렴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하지만 들렸다. 모든 소리가 들렸다. 준영의 목소리, 의사의 목소리, 간병인의 한숨소리까지. 나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작고 낡은 병원이었다. 나는 6명이 함께 있는 방에 누워 있었다. 요양병원. 여기는 죽음을 기다리는 곳 같았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신음했고 건너편 침대의 할아버지는 가족이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나도 그들과 같았다. 김영희 씨, 식사 시간이에요. 링거로 영양제 들어갑니다. 나는 먹지도 못했다. 링거로 영양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이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달이 지나도 준영과 민지는 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방치됐다. 외로웠다. 무서웠다.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갇혀 있었다. 김영희 씨 보호자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한 달째 연락도 없고. 자식들이 버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버렸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버려진 거였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준영이 병원에 찾아왔다. 서류 봉투를 들고.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가웠다. 누군가 나를 찾아온 것이 너무 반가웠다. 하지만 그 반가움은 곧 사라졌다. 어머니, 서류 좀 써주셔야 하는데요. 의식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해야겠네요. 무슨 서류신데요? 재산 정리 관련 서류입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려고요. 재산 정리. 그는 내 돈을 가져가려는 거였다. 원장님,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시니까 제가 후견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재산관리 목적이시라면 법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에? 법원 허가요? 네,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나는 그 단어를 알았다. 그건 무능력자로 선언되는 거였다. 준영이 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였다. 준영은 성년 후견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다. 박준영 씨, 피후견인이 될 김영희 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까? 네, 판사님.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재산 관리가 필요하겠군요. 후견인 선임을 허가합니다. 그렇게 나는 무능력자가 됐다. 법적으로 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준영이 내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됐다. 후견인이 된 준영은 내 통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통장에 1억 5천이 있네요. 이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오빠, 그게 맞아? 어머니 돈인데. 민지야, 나는 후견인이야. 법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있어. 그리고 어머니 의식이 돌아올 가망도 없잖아.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 1억 5천이면 한 6년은 버티겠네. 그 사이에 돌아가시면. 그는 내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다. 일요일 오전 준영은 교회에 나갔다. 아버지가 다니던 그 교회였다. 준영 장로님, 어머니 상태는 어떠십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장로님, 성호 장로님께서 약속하신 건축 헌금 5천만 원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그게 지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좀 어려워서요. 그렇군요. 하지만 고인의 약속이니만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 5천만 원. 준영은 내 돈을 교회에 헌금하려는 거였다. 원장님, 혹시 어머니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을까요? 기부요? 네, 교회 건축 헌금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후견인이시니까 가능은 합니다만 피후견인 재산은 피후견인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약속이었고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의식이 없으신데 어떻게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원장의 반대에도 준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장로님들, 오늘은 성호 장로님의 건축 헌금건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준영 장로님, 아버님 약속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그렇다면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머니도 아버님의 뜻을 따르실 거예요.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의식이 있든 없든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헌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내 돈을 노리고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원장님, 어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 인출하려고 합니다. 용도가 뭔가요? 교회 헌금입니다. 장로님,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셨습니다.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의식이 없는 분의 의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단어로 모든 게 정당화됐다.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감사 예배가 열렸다. 준영은 내 명의로 5천만 원을 헌금했다. 오늘 김영희 성도님께서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병상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김영희 성도님의 쾌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는 기도의 대상이 됐다. 내 의사도 없이 내 돈을 헌금당한 채로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식물인간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다. 내 통장에는 이제 8,8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 병원비로 나간 돈 1,200만 원과 교회 헌금 5천만 원을 제외하면 나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준영은 가끔 왔다. 하지만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었다. 서류를 가져오거나 통장을 확인하러 왔다. 김영희 씨, 오늘 식사는 링거로 대체할게요. 나는 링거로 살았다. 약으로 살았다. 기계로 살았다. 이게 삶이었을까? 박준영 장로님을 새로운 장로로 임명합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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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장로 준영은 내 돈으로 장로가 됐다. 5천만 원의 헌금. 그것이 그를 장로로 만들었다. 1년이 지났다. 내 통장에는 이제 6,4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병원비로 계속 나가는 돈,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그리고 원장님, 어머니 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가족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편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연명 치료 중단. 그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민지야, 어머니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이렇게 사시는 게 고통스러우실 거야. 차라리 편히 가시게 해드리는 게. 그건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민지야, 현실을 봐. 어머니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어. 한 2, 3년 더 버티면 바닥나. 그럼 우리가 병원비를 대야 해. 그래도 이건 아니야. 민지야, 너 결혼 준비하느라 돈 필요하잖아. 내 사업도 자금이 필요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돈, 결국 돈이었다. 나는 돈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였다. 그날 밤 민지는 혼자 내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오빠를 말릴 수가 없어요. 민지의 손이 따뜻했다.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졌다. 그 아이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 들리세요? 제 말이 들리세요? 들려, 다 들려. 나는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 오빠가 연명치료를 중단하자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중단하지 마.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는 울며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원장님, 가족 의사는 결정됐습니다.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동의하신 겁니까?
네, 저와 민지 모두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게 내 삶은 결정됐다. 내 의사는 없었다. 나는 식물인간이었고 무능력자였고 투명인간이었다. 준영이 장로가 되기 위해 내 돈을 썼고 이제 그는 내 생명까지 결정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연명치료 중단이 시작됐다. 내 링거가 제거됐고 호흡기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영양 공급이 끊겼고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했다. 나는 모든 걸 느끼고 있었다. 김영희 씨, 편히 가세요. 편히? 나는 편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했다. 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내 운명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내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나는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었다. 나는 물었다. 나 자신에게, 세상에게, 하늘에게. 재혼한 남편이 죽고 남편 자식들이 식물 상태의 어머니를 장로 만들기 위해 헌금하고 결국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이게 맞는 건가? 법은 그들 편이었다. 교회도 그들 편이었다. 나는 혼자였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준영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나는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준비 없는 재혼의 대가를 치른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나였다면, 당신이 준영이었다면, 당신이 민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준영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종교적으로는요? 인간적으로는요?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